안녕하세요. 작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이 왜 글쓰기를 좀 싫어하는지, 그리고 노트 다 준비하셨으면 이유를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은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저희 어렸을 때랑 완전 다른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하셔야 됩니다. 쓰기와 읽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왜? 이거 외에 재미있는 놀이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예. 내 어렸을 때 기준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수강생분들은 모두 음성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타임 드릴 텐데 질문 타임 때 저기 채팅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늘 해결하지 못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글 쓰는 한량이라고 치시면 제 블로그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오시면 제가 오늘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하나 개설해 놓을게요. 거기에 비밀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만난 만큼 또 행복하게 해드려야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일단 생각부터 조금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자, 1번 우리 글쓰기에 대한 생각. 첫 번째, 내가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들이 또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를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양으로 승부하려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독서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요. 독서와 글쓰기는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글쓰기에 대한 이 부모와 우리 학습자 혹은 또 이 양육자의 이런 잘못된 글쓰기나 독서에 대한 학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화책과 유튜브 이런 것들도 글쓰기를 방해하는 적들이죠. 저도 아이 하나의 엄마예요.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크게 제 손을 타진 않지만 우리 아이한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글쓰기 관련된 특히 초등 친구들 글쓰기 관련된 책 엄청나게 많고 사실은 뭐 독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20년 동안 글을 쓰고 또 책을 읽고 아이를 키우고 다양한 곳에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저는 좀 하고 싶었어요. 너무 이상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이들이 뭐 독후감을 맨날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작가가 될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기자가 되기 위해서 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글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여기 포인트는 생각이에요, 생각.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엄마가요, 저 책 읽고 재밌었다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참 재밌었다 쓰면 막 화내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네, 지금 양심에 손을 얹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엄청 많으시죠. 애들은 딱 3개밖에 못 써요. 참 재밌습니다. 매우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3가지밖에 못 쓰는 이유가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을 여러분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럼 바로 써.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책 읽고 난 다음에는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좀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한 다음에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만능 로봇인 줄 아시고 여러분께서 책을 딱 읽으면 바로 독서를 주면서 써! 지금부터 빨리빨리 써! 이렇게 하실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가 책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곧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멍 때리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지 아이들이 글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어쩌면 아이들이 글을 쓸 수 없었던 이유는 생각할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2번째, 경험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글쓰기 수업을 제가 이 어린 친구들부터 성인들, 학부모분들, 많은 분과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른들은 주제만 하나 탁 주어지면 연습을 조금 하시면 글쓰기 좀 하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공력이 이만큼 있기 때문이에요. 예. 예를 들어 어머니라는 주제를 드리면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제가 그쵸? 한 3분만 드려도
거짓말 안 하고 5줄은 쓰실 수 있어요. 왜? 본인 어머님에 대한 추억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좀 다릅니다. 아이들은 이 직접 경험이 아직은 어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경험이 쌓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엄마나 또 이 부모님들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 우리 애가 생각을 좀 안 해요. 우리 아이는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업을 해본 결과 우리 아이들이 훨씬 남의 시선도 의식 안 하고 우리 어른들은 글쓰기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 내가 글을 못 쓰면 우리 옆집 언니가 나를 얼마나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혹은 또 뒷집 아저씨가 아니면 우리 회사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못 쓴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이가 이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글을 한번 썼는데 자, 빨간 펜을 누가 딱 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틀린 글자는 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고치고 자, 여러분이 두 번째 주의하실 사항 아이들의 글을 봐주실 때 절대로 빨간 펜 들지 마세요. 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글은 본인의 생각을 글로 표현이에요, 표현. 본인의 생각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빨간 펜을 들었다? 자기의 생각을 거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의하실 게 뭐냐면 아이들의 글을 고쳐주고 싶을 때 혹은 내 조언이나 조금의 피드백을 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빨간 펜 대신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볼펜 갖고 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연필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분홍색으로 써도 괜찮고 초록색으로 써도 괜찮고 아무 색깔이나 기왕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색깔로 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별것도 아닌데 애들이 굉장히 자기의 생각을 존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보면 아이들이 왜 글쓰기 싫어해요 하면 저희 엄마는요, 저만 글 쓰면 틀린 글자 빨간 펜으로 딱 들고 막 고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만 보면 얘가 어때요? 아, 내 생각을 엄마는 싫어하나 봐. 내 생각을 미워하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우리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사항은 아이들의 글을 고쳐주거나 피드백을 해주고 싶을 때는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해주시는 게 좋고 자 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1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네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라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1, 2, 3학년 같이 저학년은 물어보시고요. 한 4학년 이상이면 옆에 좀 쓰라고 하세요. 두세 줄도 요약하세요. 네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데?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드러났는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맞춤법 어른들도 많이 틀립니다. 예, 양심의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틀리시고 저도 많이 틀려요. 우리나라 맞춤법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여러분께서 맞춤법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 아이의 생각이 어디에 어떻게 글에 담겨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거는 모든 글에 똑같습니다. 독후감도 마찬가지고요. 에세이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소개도 마찬가지고요. 설명문, 논설문, 주장하는 글쓰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글은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디에 드러났는지 쓴 사람이 직접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 그냥 썼는데요. 그런 글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기라고 하죠. 자기의 넋두리나 나의 푸념이나 자기 해소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글은 공적인 글이죠. 누구한테 내보이기 위해서 하는 글이나 남들한테 그래도 좀 보여줄 만한 글, 그런 글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잠깐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를 얘기해보면, 글의 차이를 얘기해보면 일기는 사실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 본인만 보는 거기 때문에. 논리에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만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기는 마음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예. 글은 다르죠. 글은 내 생각이 담긴 나의 글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이의 글에 이 아이가
말하고자 싶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잘 드러났는지 그걸 제일 먼저 체크한다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맞춤법은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또 여러분들 또 아이들의 글쓰기를 방해하는 큰 적 중에 하나 사실은 이 맞춤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는 받아쓰기도 하고 읽기도 숙제에서 숙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이 조금 이제 초등학교를 좀 들어가면 잡히기도 했는데 요즘엔 그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아이들이 맞춤법이나 혹은 이런 그 기본적인 글쓰기 뭐 사실은 없습니다의 비옵 시옵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바꿔서 쓰는 고학년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5학년이 넘었는데도 없습니다의 비읍 시옷을 시옷 비읍으로 여전히 쓴 친구가 한 반에 두세 명 이상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맞춤법 때문에 글을 못 쓴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맞춤법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성장하면 당연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이 맞춤법 부모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고쳐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얘기하는 독서 메모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책을 읽고 적으세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따라쓰기 한번 해보세요. 예, 그대로 따라 쓰는 거예요. 많이는 절대 안 돼요. 또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많이 말고 읽은 부분 중에서 2줄에서 3줄 정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만 따라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책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자연스럽게 맞춤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편집자들과 또 당연히 작가들과 이런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이 맞춤법들을 다 맞춰놓은 그런 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그냥 SNS 글이나 흔한 글보다 훨씬 더 잘 정리된 글이잖아요. 그걸 잘 따라 쓰면서 아이들이 그 문장에 있는 생각도 한번 정리하고 당연히 맞춤법도 자연스럽게 고쳐요. 자,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굉장히 몇 가지 글쓰기에 몇 가지 단어들은 굉장히 맞춤법을 어렵게 하고 아직도 틀려요 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능하시면 좀 아이가 잘 틀리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맞춤법. 벽에 좀 붙여놓으세요. 벽에 좀 붙여놓으시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좀 고칠 수 있게 많이 노출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자, 영어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시간 많이 투자해서 영어 노출 시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흘려듣기도 하고 따라듣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보면 볼수록 당연히 눈에 익게 되고 많이 눈에 익은 것들은 당연하게 글쓰기에 본인이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 되지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맞춤법은 그런 식으로 한번 고쳐주시면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의 글쓰기를 또 방해하는 다양한 적들이 있는데,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만화책입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도서관 그 랭킹 1위가 초등은 당연히 만화책이죠. 만화책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좀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죠. 사실 저도 만화책을 아이한테 저는 굉장히 많이 사준 편이긴 합니다. 학습 만화책을요. 여러분께서 만화책을 좀 나쁘게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만화책이 그렇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학습 만화책도 잘 활용하면 글쓰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학습 만화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 만화책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좀 쓰게 해주세요.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쓰게 해주시는데요. 자, 네. 새로 알게 된, 끊겼었나요, 그동안?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쓰게 하는데, 초등 저학년은 한 3가지 정도. 내가 읽은 만화책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만화책에 막 재미있고 막 엉뚱하고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이 만화책을 읽고 세종대왕이 치국기를 발명하셨어요. 이런 거 씁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만 쓰는 거예요. 고학년의 경우에는 한 5가지에서 한 8가지 정도. 그렇게 쓰게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컨텐츠나 텍스트를 읽었을 때 즐거운 거, 재미와 지식과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화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꼭 쓰게 하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형제가 있는 집은 좋아요. 형제가 있는 집은 뭐가 좋으냐면, 자, 어떻게 하시냐면, 형제가 있는 집은 만화책 뒤에 학습 만화 있었잖아요. 그 앞에 페이지에 크게, 저 이게 뭐 만화책이라고 이걸 설정하시면, 만화책 앞에 딱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첫 페이지, 여기에 포스트잇이 크게 있잖아요. 이렇게 줄 있는 거, 노란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앞에다가 이 만화책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아마 만약에 첫째가 5개를 썼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뒤에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앞에 형이 썼던 거 쓰면 안 돼요 하십니다. 그럼 아이가 이 앞에 형이 썼던 거 외에 다른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찾아냅니다. 이거 은근하게 경쟁심 불발하면서 만화책을 쏠쏠하게 만화책 안에 있는 재미와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힘도 키워줘요. 그럼 이거 나중에 다 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학습 만화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좋은 독후 활동이 될 수가 있고 지식과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키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의 글쓰기를 방해하는 게 또 크게 하나 있죠.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도 글감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유튜브 이제 못 보게 해요? 안 보게 해요? 네, 그럴 수 있나요? 네, 코로나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가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뭐 무조건 안 보게 한다, 못 보게 하는 것은 약간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아직 안 본 친구가 있다면 최대한 늦게 보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예. 뭐 좋은 거는 나쁜 거는 일찍 할 필요 없잖아요. 최대한 늦게 보는 게 좋은데 우리 아이가 이미 유튜브를 많이 봐. 그리고 기왕 보는 유튜브 이제는 조금 좀 뭔가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유튜브용 노트를 따로 마련하세요. 적으세요. 네. 유튜브 나중에 다시 봐야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저도 해봤지만 나중에 그 줌 영상을 다시 본다는 건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유튜브용 노트를 따로 마련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 적으세요. 유튜브를 아이가 봤어요. 본 다음에 유튜브에 제목을 적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별점을 적게 해요. 별점. 자, 1점부터 10점까지고요. 자, 1점부터 10점까지고 기준은 6점이에요. 6점. 자, 6점은 보통이란 뜻이에요. 쏘쏘했다. 자, 그거보다 점수가 낮으면 별로였어요. 뭐 5점, 4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6점보다 이상 7, 8, 9, 10이면 좋았다는 얘기죠. 자, 점수를 적고 그렇게 점수를 준 이유를 적게 합니다. 밑에. 내가 예를 들어 7.0을 줬다면 7점을 줬다면 이유가 뭐겠어요? 아, 이게 뭐 재밌고 뭐 이런 것들은 재밌고 정보도 되게 많은데 만점 10점에서 깎은 이유를 옆에 쓰는 거죠. 근데 욕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씁니다, 애들이. 안 쓸 것 같죠? 애들이요, 스스로 또 안 좋은 점들은 또 엄청나게 잘 캐치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점수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자, 이렇게 쌓이면서 영상 콘텐츠를 보는 눈을 키워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 이제는 유튜브를 안 보고 살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왕 보는 콘텐츠 이것을 글감으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보는 스스로의 안목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수화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콘텐츠는 좋은 콘텐츠고 어떤 콘텐츠는 스스로한테 안 좋은 콘텐츠인지 기록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본 나의 느낌을 적는 거예요. 느낌, 생각. 예를 들어 제가 많이 유튜브 수업할 때 이제 컨텐츠로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상예술대상에서 당연한 것들이라는 가수 이적의 노래를 지금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우주 있잖아요. 우주를 비롯한 이 아역 배우들이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재작년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제가 많이 틀어주는데 유튜브 수업할 때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죠. 자, 백상예술대상 당연한 것들이라는 걸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걸 보고 우는 친구들도 괜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배우들도 보면서 막 울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오늘은, 코로나 2년에 맞이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한번 써보자. 그럼 아이들이 되게 막연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하나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게 하면, 그렇죠. 아주 쉽게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글쓰기를 자꾸 아이들한테 어렵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기존에 독후감 쓰고, 매일 뭐, 일기 맨날 쓰고, 이거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더 이상 지금의 아이들은 그런 방법만으로 하면 글쓰기를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것들로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글쓰기를 다이나믹하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제안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도 아니고 맨날 어떻게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만 해요. 아이들의 이렇게 일상 속에서 꺼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책을 읽고 한 줄 메모하는 것부터 그렇게 쓰는 것들을 자꾸 습관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줄만 써도 꼭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글쓰기를 방해하는 적 중에 하나가 이 칭찬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영어 수학을 잘하면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모 학원, 모 폴땡 학원에 다니면 이 딱 이렇게 가방부터도 멋있기도 하고 거기는 레벨이 어떻고 뭐 나는 5학년인데 중학교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다녀 뭐 이런 얘기를 아이들끼리 해요. 어머 너 영어를 되게 잘하나 보다. 그리고 너는 S땡 학원에 누구누구 무슨 레벨이래. 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레벨로 아이들이 서로 얘기하라 하거든요. 아 그럼 쟤는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더하죠. 수학도 요즘에 다양한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무슨 학원에 무슨 레벨에 다닌다고만 얘기를 해도 애들이 어머 쟤는 벌써 초등학교 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중학교로 벌써 선행한데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아이가 그 예를 들어 뭐 500페이지짜리 뭐 긴 뭐를 읽었어 뭐 이러면 누가 칭찬해줘요? 아무도 칭찬 안 해줍니다. 예. 심지어 부모님들도 안 해줘요.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요. 아, 뭐 5학년 됐으면 해리포터는 좀 읽어야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뭐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두면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인생에서 우연히 만난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아마 만드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해. 여기 오신 선생님들 이제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대부분 책 읽는 거 많이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니까 관심 있어서 많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아,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발표를 했는데 내 짝꿍이 너 되게 글 잘 쓴다. 이렇게 얘기했어. 혹은 그림도 마찬가지고, 무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은 인생에 길게 봤을 때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가 툭 나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예전엔 사실 아이들이 행동 반경이 넘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놀이터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엄마가 밥 먹으라고 올 때까지 놀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그때 아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옆집 언니가 칭찬도 해주고 뒷집에 있는 누구 어떤 아주머님이 지나가면서 어머 너 예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지만 요즘에 그럴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칭찬을 무조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칭찬을 많이 해주셨더니 뭐 이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글을 쓴 다음에 구체적으로 칭찬해 줘요. 어머, 네가 오늘 어제 한 줄 썼는데 오늘 3줄 썼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내일은 한번 5줄 도전해볼까? 도전!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아이들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로 한 칭찬만 하면 요즘 애들은 또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또 우리와 다르게 또 이렇게 아이들이 얼마나 또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고 영특하신지 이렇게 말로 하는 칭찬은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또 이렇게 딱 옵니다 이게. 자 어떻게 하냐면 물질적인 칭찬도 조금 해주셔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이 너무 큰 아니 무슨 뭐 일기 하나 썼다고 뭐 큰 백화점 가서 3만 원짜리 이런 장난감사도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칭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불금에 뭐 치킨 시켜주는 거, 이 정도. 왜냐면 여러분 어차피 불금에 치킨 시켜 먹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너가 이렇게 글쓰기를 주 4회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칭찬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 수학 칭찬하는 거
5%만 아니 1%만 칭찬하셔도 아이가 평생 글쓰기와 독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가 독서와 글쓰기에 칭찬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칭찬도 많이 해주고 보상도 가끔 잘 해주고 했는데 그럼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적으세요. 여러분이 숙제가 있어요, 숙제. 자, 오늘 아이들이 오면 저녁에 뭘 하시냐면요. 글쓰기 절대 시간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애가 오로지 글쓰기에 투자할 만한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재밌어요. 독서랑 글쓰기는 그냥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독서랑 글쓰기라는 아주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간 날 때 틈틈이 애들은 쉬어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시간 날 때 틈틈이란 시간도 많이 없을 뿐더러 아이들은 그 시간에 아이들끼리도 뭐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좀 해야죠. 그래서 시간 날 때 틈틈이 하는 게 독서랑 글쓰기가 아니에요. 시간 날 때 틈틈이 하는 건 이제 애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를 아예 정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원 시간표 새 학기 되면 다 하시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우리 아이가 독서할 시간, 글쓰기 할 시간을 매일 혹은 일주일에 3일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는데 요즘 아이들 바빠서 매일 하는 건 사실 좀 학기 중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방학 중에는 되는데 학기 중에는 어려우니까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월, 수, 금에는 독서를 하시고 화, 목에는 글쓰기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평일에 못했어 너무 어려워서 뭐 일정이 있거나 뭐 여행을 갔거나 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주말에 보충하는 거예요. 주말에.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아이와 함께 앉으셔서 네가 글쓰기와 독서에 투자할 수 있는 하루에 10분에서 15분간의 시간은 언제가 있는지 서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의하실 사항이 아이가 잠들기 전이요. 혹은 저녁 먹고 난 다음이요.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습관화할 수가 없습니다. 습관에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행위를 60일 이상 하면 그게 습관화된다는 정확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녁은 때때마다 달라요. 어느 날은 뭐 태권도 갔다 늦게 오는 날도 있고 수영 갔다 완전 뻗은 날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시면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아이가 오로지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고 오로지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특히 여기서 유의하실 게 뭐냐면 글쓰기 하는 시간은 조금 신체적으로 힘든 날은 조금 어려워요. 태권도 너무 힘들어요. 수영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 글쓰기예요. 잘할 수 있을까요? 졸려 죽겠는데. 못해요. 그런 날은 조금 피해 주세요. 독서는 가능해요. 왜? 독서는 읽기만 하면 되니까. 남이 써놓은 글을 눈으로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글쓰기는 안 돼요. 글쓰기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 행위예요. 꺼내는 행위. 적으세요. 독서는 아이의 이 사람을 확장시켜주는 행위고요. 글쓰기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집중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독서랑 글쓰기도 완전히 정반대의 행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글쓰기 시간표를 꼭 마련해 준다는 거. 그래서 아이랑 상의하셔서 정해주지 마시고 상의하세요. 가족회의 하시면서 상의하셔서 조금 이렇게 나는 엄마 그러면 9시부터 9시 15분까지 할게요. 이렇게 타임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알람을 좀 설정해 주세요. 요즘 아이들이 되게 바쁘고 부모님들도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알람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이거를 쭉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알람을 울려서 이 알람이 딱 울리면 아이가 그냥 자기 노트를 딱 꺼내서 메모를 그냥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아이의 이거 하나하나까지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알람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기상 알람, 뭐 학원 시간표 알람 이런 거랑 또 같은 음악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될까요? 아니 되옵니다. 예, 이런 알람은 아이가 좀 좋아하는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조성진의 이런 뭐 쇼팽 이런 거 있잖아요. 피아노 연주곡 그런 거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아이가 딱 그게 울리면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되면 스스로 전용 노트를 딱 피셔서 이렇게 스스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글 쓰는 환경이 가장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하고 그런 환경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시간과 그다음에 전용 노트. 중요한 건 저희가 5번에 썼지만 노트를 좀 마련해 주세요. 전용 노트. 이 아이가 메모하는 노트. 그리고 글쓰기 노트라고 쓰지 마세요. 메모 노트. 이름 써서 앞에 땡땡이의 메모 노트. 지금 쓰는 거 그냥 다 메모예요. 뭐 그래 애들이 글을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그런데 그 메모들이 모여서 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책에 초등 글 완성 메모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예, 메모가 필요합니다. 글쓰기 알려 물리면 무얼 쓰 지금 이제 얘기할 거예요. 무얼 쓰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메모라고 하니까 뭐 어느 날은 포스트잇에 쓰고 어느 날은 이면지에 쓰고 어느 날은 쓰다 남은 노트에 쓰고 어느 날은 독서록에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용 노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이와 함께 뭐 이번 주말에는 마트에 가셔서 하나 이쁜 놈을 하나 사세요. 얼마 안 합니다. 투자를 좀 하셔서 앞에다가 아이한테 땡땡이의 노트 뭐 이렇게 해서 닉네임도 하나 정하세요. 필명이라고 하죠. 내가 글 쓸 때 나만의 부캐를 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 은근히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쓸 때는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땡땡 작가님 오늘 글 쓸 시간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꼭 작가가 된 것처럼 글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가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20년 가까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작가 별거 아니에요. 매일 글 쓰면 그게 작가입니다. 꼭 책을 내고 대단한 파워블로거가 되고 유명세가 있고 그럼 좋지요. 하지만 작가의 숨은 뜻은 오늘도 글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글 쓰시면 그분이 작가세요. 뭐 작가가 뭐 도서관에 꼭 책을 꽂아놓고 신문에 칼럼을 쓰고 그런 사람만 작가가 아니라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그럼 여러분들도 작가고 우리 아이들도 작가니까요. 우리 아이가 평생 글쓰기를 자기의 생각을 조금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오늘부터 작가라고 불러주고 네가 글을 쓸 때만큼은 나는 너를 작가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시고 애가 만약에 한 2주 정도 했는데 안 해요. 당연히 그런 날 있어요. 그럴 때 땡땡 작가님 글 쓸 시간입니다 하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수만 명의 초등학생들의 임상 경험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효과 만점이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초등 글쓰기 습관은 제가 쓴 것처럼 보상과 충분한 보상과 뭐 칭찬도 필요하지만 왜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냐는 질문을 또 하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어쩜 빛을 발해야 돼요. 특히 지금 이제 뭐 중학교 자녀나 고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블로그에 가시면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중학교 3학년인데 모든 과목의 이번에 평가가 전부 다 글쓰기예요. 심지어 음악 미술까지. 왜냐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실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미술도 감상문 쓰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수행평가 점수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글쓰기가 이제 뭐 대단하고 국어 시간만에만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도구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 이 시기에 아이들이 글쓰기를 습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수많은 과제들을 부모님들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도 없고요.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요즘에는 이제 뭐 집에 가서 부모님이 대필해 주거나 뭐 이런 경우 많은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수업 시간에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그런 실력들, 자기의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들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이 황금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영어 수학도 많이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하지만 어머님들께서 특히 부모님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은 초등 때 반드시 아이들한테 해주어야 될 정말 1번 뭐라고 해야 될까?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글에는 책에는 노릇이라고 썼는데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뭘 써요? 라는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뭘 쓰나?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일기의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오감 일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개발한 건데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을 쓰는 게 일기잖아요. 이걸 그냥 쓰면
오늘은 학원에 가서 뭘 하고, 뭐, 그 다음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십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아이들이 오늘 있었던 일을 쓰는 게 본인이 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전적 의미로는 맞아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한 일을 쓰는 게 일기인데, 자, 이건 일지에 가깝죠, 사실은. 일기는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기록물이잖아요. 방향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오감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감일기. 자, 오감이 뭐냐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우리의 인간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은 이 오감을 통해서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오늘 내가 본 거, 들은 거, 손으로 만진 거, 뭐 냄새 맡은 거, 입으로 들어온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잖아. 이 정보를 내가 기존에 있던 경험이나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결합해서 글로 쓰고 혹은 말로 하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오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특히 성인분들 중에서 저는요 글을 쓰면 맨날 밋밋하고 그 글이 그 글이고 어제 글이 오늘하고 똑같아요 하신 분들은 이 오감이 덜 발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어렸을 때 우리가 오감놀이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오감이 잘 발달한 사람은 시각적으로도 쓰고 청각적으로도 쓰고 후각적으로도 쓰고味覚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일과를 이 오감으로 한번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본 것만 써봐. 이거 5일 그냥 갑니다. 네가 오늘 들은 것만 써봐. 네가 오늘 만진 것만 써봐. 네가 오늘 먹은 것만 써봐. 네가 오늘 냄새 맡은 것만 써봐. 자, 이 오감을 잘 발달한 친구들이 당연히 글도 잘 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감을 활용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자,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아이가 잘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촉각을 잘 못한다거나 시각을 잘 못한다거나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많이 쓰게 하세요. 예를 들어 뭐 시각을 좀 애들 잘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어느 날은 너 오늘은 한번 촉각으로만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때때로 두 가지 감각기관을 결합시키세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네, 찬란한 슬픔의 봄을 공감각기관 이렇게. 그러면서 은근히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이런 방법도 있어. 사람이 꼭 한 가지 감각기관이 아니라 두세 가지 감각기관을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시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너무 쉽죠. 이렇게 아이한테 오늘 있었던 일 일기 써. 그러면 아이들이 뭘 써야 될지 고민하게 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오감을 다 활용해서 쓰게 하세요. 오늘 오감을 전부 다 한번 쫙 다 쓰는 날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일기를 쓸 때 그렇게 쓰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자꾸 한 바닥 써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바닥 쓰는 거 힘들어요. 네, 한 바닥 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되게 당연하게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 3줄만 써, 5줄만 써 이런 식으로 짧게 해주세요. 네, 짧게. 그럼 아이들이 3줄씩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3줄씩 매일 쓰는 게 좋으세요? 한 바닥씩 일주일에 한 번만 쓰는 게 좋으세요? 다릅니다. 네. 그리고 한 바닥 써서 애가 질려서 그 다음 주에 당연히 안 씁니다. 공포스럽게 생각해요. 엄마가 또 한 바닥 쓰려고 하는데 나 한 바닥 못 채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3줄, 한 줄 이렇게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바닥 써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더 쓰려고 고만 써 이렇게 하세요. 질금질금하게. 그 내일 써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또 어느 날은 또 애가 더 쓰려고 하면 그럴 때 쭉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발동 걸렸을 때. 그렇게 약간은 좀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한 바닥 쓰세요. 뭐뭐 쓰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좀 스킬이 있고 아이가 좀 잘 써. 그리고 고학년 이상 되고 어느 정도 애가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면 15줄, 20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은 제가 좀 하니까 제가 딱 보니까 좀 해. 이런 식으로 제가 10줄 쓰세요.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주죠. 네, 그렇게 하고 아이가 못 쓰겠어. 그럼 냅두세요. 8줄 쓰고 써도 괜찮고 10줄 써도 괜찮습니다. 너무 양의 강박을 갖지 마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계속 3줄만 쓰는 게 문제죠. 애가 3줄만 써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구체적인 경험을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에피소드를 쓰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글을 쓸 때 특히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안에 자기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나는 이걸 아니까.
이거는 독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독자,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가족들과 캠핑을 간 얘기를 써요. 그래서 캠핑을 갔다. 참 재밌었다. 아이고, 이 안에 누구랑 갔는지, 언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 느낀 건 뭔지, 이것만 쓰면 당연히 길게 쓰는 거죠. 아이가 짧게 쓴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짧게 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얘기를 톡톡 던져주세요. 그래서 부모는 첨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첨삭을 하고 글을 코칭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더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죠.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하원칙 요 네 글자밖에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예요. 네, 그 얘기만 해주세요. 아, 이거 못 쓰겠다. 독서도 마찬가지, 독후감도 마찬가지. 네가 참 재밌었다.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데? 몇 페이지에 누구의 말인데 그거는? 걔가 주인공이야? 걔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은 어떤 애인데? 몇 학년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이가 쓸 수 있도록 유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첨삭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초등학생 글은 손을 대지 않는다가 기본적인 저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각은 다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네. 우리도 사실 안 써놓고 헐 그렇게 자꾸 애한테 쓰라고 빨간 펜 주고 오늘부터 다른 건 다 기억 안 해도 아이의 글에 나는 첨삭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이의 글을 톡톡톡톡 등 두들겨주고 엉덩이 빵빵 붕딩이 팡팡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질문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 분 간간히 네, 여기 올려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또 뭘 쓸까? 교과서를 좀 활용해 보세요. 교과서. 자, 이제 중고등학교 부모님 계시는 분,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국의 아이들이 중요한 컨텐츠는 사실 교과서예요. 네. 사실 제가 작가기 때문에 뭐 시를 활용해서도 글 쓰고 소설을 활용해서도 글 쓰고 뭐 이런 얘기들도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제일 가장 좋은 콘텐츠는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교과서를 잘 읽어야 종국에는 아이가 그 학년에 맞게 하는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글 막 잘 쓰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애가 이렇게 지문 주어지면 이해도 못하고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 일은 사실 없긴 해요. 글 잘 쓰는 애는 문해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애가 막 쓰긴 하는데 뭐 사실은 뭐 사회시험 보고 빵점 맞고 오고 막 이러면 열받죠 사실은. 내가 뭘 한 건가 이 아이는 도대체 뭘 읽은 건가 그쵸. 저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요즘 문해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이의 문해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딱 하나예요. 뭐 다 책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뭐 다큐멘터리도 막 EBS에서 얼마 전에 해서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긴 했지만 저도 보기도 했고 잘 만들었어요. 초등 문해력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 학년의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이 교과서라는 것은 많은 교육학자분들이 모여갖고 그 학년에 맞게 그 연령에 맞게 그쵸 어떤 것들을 교육받으면 좋을겠지 아주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놓은 진짜 좋은 교육과정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2학년 때 배웠던 게 다시 3학년 때 연계되고 3학년 때 배웠던 게 5학년 때 연계되고 이게 차차적으로 본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요. 예, 그래서 내 학년에 있는 아이가 이 문해력이 어떤지 우리 아이가 내 2학년에 맞게 지금 체크되고 있는지 문해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는 제 학년의 교과서를 읽고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오늘 아이가 오면 아이를 잘 붙잡고 뭘 하시냐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교과서, 좋아하는 과목을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근데 가장 좋은 건 국어긴 해요. 국어. 가장 좋은 건 국어인데 갖고 오게 해서 자, 목차를 딱 펼치게 합니다. 목차. 그래서 네가 가장 읽고 싶은 부분이 어딘지 단어는 뭔지 체크하게 하세요. 뭐 사회 3학년 2학기 뭐 고장과 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읽겠다고 하면 냅두세요. 그리고 잠깐 읽을 시간을 주세요. 한 단원 교과서 몇 페이지 안 돼요. 자, 읽은 다음에 집에 혹시 그것에 대한 문제집이 있다면 그걸 한번 풀게 해보세요. 문제 너무 많은 거 말고
이렇게 풀라고 했더니 여러분 30문제 있는 거 막 이렇게 풀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뭐 간단하게 단원 요약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 한 5문제 정도 있는 거 있어요. 앞에 페이지, 앞부분에 있는 거. 그거 한번 풀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이 학년에 맞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다 틀렸어요. 혹은 정말 뭐 5문제 중에 4문제 이상 틀렸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3학년인데 2학년으로 내려가야 된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사실 이 학년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중학교 형아들하고 공부하면 굉장히 여기 어깨 뽕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걸로 아이들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한테 한 번 더 읽게 하세요. 한 번, 뭐 그냥 읽었는데 집중 못하고 얘들아 뭐 태권도 바로 갔다 와서 막 숨이 헥헥헥하고 그렇게 읽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컨텐츠 읽고 바로 이해 못할 때도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읽게 하고 한 번 더 풀게 하세요. 그렇게 본인 학년에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문해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 교과서를 활용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지금처럼 아까 제가 독서 메모 알려드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인 부분을 그대로 따라쓰게 하세요. 그대로 따라쓰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한 3줄에서 5줄 정도 쓰게 하세요. 사회나 역사 같은 것들은 똑같이 새로 알게 된 사실만 쭉 쓰게 하세요. 이렇게 읽은 다음에 기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학교에서 아이가 발표할 거리가 생겨요. 미리 준비하게 돼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수업하실 때 선생님이 다 생각을 물어보세요. 컨텐츠는 여러 가지 선생님이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아이들이 바로 읽고 바로 생각을 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 참관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선생님들이 연습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또 부모님들이 와서 보시면 속상해 하실까봐 미리 다 연습을 하시거나 가끔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런 이유에서이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이렇게 미리 충분히 생각해 놨기 때문에 본인 생각이 글로 다 정리가 됩니다. 교과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과서 읽기를 습관화 시켜주는 거예요. 교과서도 그냥 학교에 그냥 놓고 오는,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집에 갖고 오지만 학교에 예전에 이제 비대면 아닐 때는 거의 초등은 놓고 오고 안 갖고 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뭐 국어나 사회나 과학 정도는 아이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서점에 가시면 똑같은 거 팔아요. 그거 가서 그냥 애들이 쉽게 읽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교과 연계 도서를 반드시 읽게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교과서는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완역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발췌본으로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만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다 읽으면 그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독후감 쓰거나 발표하는 게 쉽게 되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꺼내기도 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뭘 읽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때는 교과 연계 도서를 읽게 하시면요. 그건 어디 있어요? 또 질문하실 거죠? 예. 어디 있을 거죠? 자, 교과서 맨 뒤에 목록이 잘 나와 있기도 하고요. 참고서 하시면 맨 앞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보시면서 아이들 교과 연계 도서는 알라딘이나 뭐 혹은 도서관이나 이런데 섹션으로 코너를 다 마련해놔서 찾기도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충분히 교과서에 나온 부분을 스스로 좀 읽을 수 있게 그것만 비치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이의 문해력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이의 글을 보고 잘 쓴 글이다라고 판단할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거 한번 제가 당연히 이야기해 드리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의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 1번 오감을 활용한 일기쓰기. 자, 그 다음에 아이들 구체적으로 못 쓸 때는 육하 원칙을 활용해서 아이들 글을 충분히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질문거리들을 우리가 해준다는 거 톡톡 6번. 네, 그 다음에 3번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한번 하고 이것만 해도 뭐 몇 달은 하죠. 사실은 몇 달은 하고 그 다음에 4번째 독후 활동을 조금 다양하게 해보시는 걸 저는 권장해드려요. 왜냐면 글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른의 경우에는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지만
아이의 경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독서를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한번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다양한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독후활동 이제 이 학교에서 독서록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글쓰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써보는 거. 그거 되게 좋아요. 네. 내가 아닌 그 주인공이 만약 나라면. 그것도 이제 독서록에 많이 있죠. 만약 나라면 그런 것을 쓰기. 그 다음에 주인공한테 편지 쓰기. 네. 이것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편지글 쓰기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지는 이건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글을 쓸 독자가 내 글을 읽을 독자가 명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책을 읽고 그 주인공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글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명확해질 때 좋은 글이고 잘 쓴 글입니다. 예. 우리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친구들이나 뭐 성인들한테나 뭐 특히 이제 방송작가 아카데미 제가 대놓고 얘기하는 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글을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까 제가 말한 그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게 잘 드러나면 돼요. 그래서 자기 표현력이 높은 친구들, 뭐 예를 들어 발표를 잘한다거나 말을 좀 잘하고 뭐 그때 자기 감정을 잘 얘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사실 글쓰기 조금 능합니다. 왜? 이 인풋과 아웃풋인데 이런 친구들은 아웃풋이 어느 정도 이제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한 걸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말 많은 친구들을 말 좀 적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한 거 그대로 글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글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고 독후 활동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강박 많이 막 독후감 강요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서 메모 가장 인상적인 문장 쓰고 그에 대한 자기 생각 쓰고 이것만 하셔도 돼요.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그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서 편지를 써본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의 입장이 돼서 그 장면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쓴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이라도 하시면 아이가 나중에 그 글을 통해서 뭐 멋진 독후감을 쓸 수도 있고 자기 생각도 또 발현할 수 있지요. 자,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애들 좀 체계적으로 나는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즘 사실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분들이 글쓰기 책도 많이 내시니까 그런 책에서 하나 구입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진, 아까 말한 유튜브, 이런 일상 속에서 내가 있는 글감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게 하시면 아이들이 글쓰기를 되게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을 되게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이들의 독서나 글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글쓰기를 좀 일상생활에 재미있게 하는 방법들을 얘기해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이가 이제 글을 어느 정도 완성을 했어요. 어느 정도 완성했는데 이게 과연 잘 쓴 글인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부터 내 글을 봐주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스스로 일단 1차 퇴고, 그러니까 수정과 퇴고죠. 어른들이니까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하면 1차로 본인 글을 본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일단 분량이 있어야 돼요. 참 재밌었습니다. 이거 갖고는 사실은 수정을 할 수도 없고 퇴고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첨삭을 해줄 수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글의 분량이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 10줄 정도, 고학년은 한 15줄 이상 그 정도 돼서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피소드 좀 들어가고 이런 글의 매무새가 조금은 있어야 되죠. 맞춤법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고치게 하고 자 그래서 글을 다 쓴 다음에는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일은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분량.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빠진 것들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게 스스로. 이 안에 너의 에피소드는 있니? 경험은 있니? 이런 것도 체크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소리 내어서 혼자 읽게 하세요. 자, 이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큰 소리로, 지금 이 정도의 소리로 읽게 하셔야 돼요. 웅얼웅얼웅얼 저는 어떻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은 읽기가 아니에요. 낭독은 소리 내어서 최소한 3m 이상의 사람이 명확한 발음으로 그 글이나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낭독이지. 이거는 이제 낭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엄마는 설거지를 할 테니까 혹은 아빠는 저쪽에서 내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여기서 네가 쓴 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해보세요. 소리내어서. 그럼 소리내어서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어와 서술어 정도 틀린 거, 뭐 틀린 글자 있는 거, 말이 너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애들 스스로 잡아냅니다. 본인이. 고치게 하세요. 스스로. 그리고 그 사이에 맞춤법 네가 생각해도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고치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빨간 펜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색깔, 색연필로 표시하게 하세요. 줄을 긋게 하세요. 혹은 글에 안 나타나고 나는 그냥 말로 할게 하면 말로도 하세요. 말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말로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아니면 글로 옆에 쓰게 하세요. 메모를 하게 하세요. 예. 그리고 그 글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체크하게 하세요. 그것까지만 봐주시면 훌륭한 글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이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글이 어디에 어떻게 체크되어 있는지 그걸 스스로 체크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글이 될 수가 있어요. 초등은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이상까지는 뭐 논리적인 글쓰기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상까지는 보급 스킬이기 때문에 아이가 학년이 좀 있고 고학년이 되고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아이 학년과 질문 주실 땐 이게 중요해요. 아이 학년, 성별, 그 다음에 질문사항 여기 채팅창에 제가 오늘 12시 20분까지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좀 저희가 늦게 접속했으니까요. 그때까지 질문에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력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독해력이 좋지 않은 문해력이요? 문해력이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저희와 다르게 아이들이 영상을 좀 일찍 접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아주 잘 읽던 분도 요즘 2페이지 이상 못 읽겠어요 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루하잖아요. 사실은 지루한데 책 당연히 지루하죠. 책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게 책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컨텐츠가 있고 사실은 그것들을 본인이 텍스트가 있고 그것들을 쭉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기록하고 인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내 것이 되는데 영상 매체는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영상을 더 많이 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초등학교 2학년 남아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해요. 예를 들어 글쓰기 대회 중에 남아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 1번. 자, 부모님이 너무 도서관 셔틀 하셔서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요.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책 제목이 재미있든 표지가 재미있든 뭐가 흥미거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정도서라는 이유로 필독도서라는 이유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계속 이렇게 빌려다 주거나 이렇게 좀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애들이 귀한 줄도 모르고 재미를 못 느껴요. 내가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서점을 이제 많이 못 가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가서 본인이 고르고 싶은 책을 직접 고르게 하셔야 돼요. 그 희열을 맛봐야 돼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봤는데 너무 재미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실패를 반복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책은 어떤 책이고 나한테 맞는 책을 고를 줄 알게 돼요. 근데 자꾸 부모님들이 부모님 취향이나 어디 필독서나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자꾸 해주시면 아이들 독서의 흥미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약간의 아이와 협상을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협상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애들이 만화책은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만화책 한 권 읽으면 뭐 줄글책 2권 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협상을 하시고요. 도서관이나 서점을 돌아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서점은 사실 솔직히 저도 가서 애가 어렸을 때 막 장난감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좀 많이 한 적도 있는데 가기 전에 좀 약속을 좀 하세요. 오늘은 장난감이 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책을 사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래서 도서관이 사실 좋아요. 도서관 장난감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어떤 책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예. 자기 관심 분야만 찾는 게 아니라, 왜냐면 초등아이들은 관심 분야가 아직 없어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은 관심 분야가 명확히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 책도 한번 보고, 역사책도 한번 보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사전이나 잡지 같은 것도 봐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 세상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도서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꾸 빌려다 주는 어머님이 뭐 동화책이든 이런 거 아니면 그 세계 안에서만 갇힐 수밖에 없어요. 책을 가능하면 직접 선별하게 하시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교과 연계도서만 읽고 부모님들이 하는 거는 나머지는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셀렉트해서 읽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뭐 엄마가 2권, 아빠가 뭐 아이가 뭐 2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협상, 지혜로운 협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글쓰기 대회 심사 기준은 글쓰기 그 대회마다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짧은 글만 읽기 좋아해서 같은 책만 읽어요. 자, 그러면 아이가 그 짧은 책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스포츠면 스포츠, 뭐 예를 들어 뭐 과학이면 과학, 그 관심 분야에 조금 긴 책들을 자꾸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선정도서를 이렇게 고르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가 관심을 보이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내는 거죠. 오감일기라면 먹은 거 썼을 때 단어를 계속 쓰나요? 이건 이제 뭐 미각이 있죠, 미각. 그러면 먹은 것을 어떤 맛인지 쓰는 거죠, 미각. 달콤한 맛, 매운맛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미각 중에 쓰다 보면 당연히 시가 있죠. 냉면에 빨간색 뭐 이런 것도 같이 쓰게 되죠.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6세 여합니다. 책을 읽게끔 놀이처럼 읽고 글쓰기 하기는 어려서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그것이 글쓰기에 영향력이 좋고 당연히 좋습니다. 엄청 잘하고 계세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사실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방송에서 굉장히 일 많이 했을 때서 일주일에 3일씩 밤새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해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와서 옷도 안 벗고 책을 읽어줬어요. 목이 쉴 때까지.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전에. 근데 아이가 그거 아직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실 거는 책과 글에 대한 좋은 기억만 아이한테 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는 결코 독서랑 글쓰기를 싫어하는 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랑 저랑 뭐 고등학생이랑 좀 사이가 안 좋을 때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 제가 가끔 해요. 아이야, 너랑 나랑 했던 그날을 기억하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기억 많이 만들어주세요. 단어 쓰는 걸 하다가도 조금 지루해하면 내일 하자고 하는데,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남성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6살밖에 안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글쓰기 자꾸 이렇게 애가 잡는 거 너무 지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표현력을 먼저 늘려주셔야 돼요. 표현력. 말하는 거 좋아요. 네. 그리고 그거 녹화하거나 촬영하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그럼 그거 갖고 나중에 써요, 애들이. 네, 자기가 그랬던 모습 보면서. 네. 10살인데요. 이어서 쓰셔야 좋은데, 그쵸? 밑에 쓰신 거 볼게요. 글 쓰는 거 좋아해서 혼자 막 쓰고, 짧은 책을 만들고 저한테 읽어보라고 자랑하는데, 읽어보면 주어 서술로 호응 안 된다든지, 이야기를 자연스럽고 논리에 맞고, 표준어 아니고 구어체 많이 쓰고, 두서 없고, 어머나, 4학년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책까지 만들 정도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셀프로 좀 고칠 수 있는 방법들 좀 해주세요. 한 권을 좀, 한 편을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메모 많이 했잖아요. 메모 많이 해서 메모 노트에 든든하게 메모를 많이 모아놨다고 쳐요.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하면, 그쵸? 얼추 한 10개, 12개 정도 모이잖아요. 뭐 하냐면 그 메모 중에 하나를 꺼내게 하세요. 그래서 수정과 퇴고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한 줄만 썼던 거 갖고 이렇게 길게 쓰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큰 글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0살인데 책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내용이 얘기를 하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독후 활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육하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육하 원칙. 주인공이 누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말로 설명하게 하세요. 그게 줄거리잖아요. 그걸 좀 자세히 하면 글의 이야기, 독후감이 되는 거죠. 육하 원칙만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 시리즈 마법천자문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프렌즈는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후 시리즈와 마법천자문은 좋습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만 기록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저한테 이 질문이 안 넘어오네요. 저것들이 지금 다 안 넘어오네요. 넘어온 건가요? 네. 네가 타고 가. 자, 아직 어린데,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어린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준비가 있을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그림책을 많이 읽고,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꼭 읽어주세요. 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꼭 하셔야 되는 게 1번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른들도 힘들지만 저는 코로나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분들하고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짜 아이들한테는 정말 거의 이거는 죽음과도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생긴지 처음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 마스크 내린 모습과 마스크 쓴 모습이 너무 달라서 이게 뭔 일이래요 진짜. 그래서 아이들의 지금 감정이 너무너무 진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아이들 감정을 좀 읽어주셔야 돼요. 자, 글쓰기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감정과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한 부모님들이 저한테 직접 눈물로 호소하시면서 얘기하신 건데, 아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이 아이와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좀 좋아질 수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글쓰기를 같이 하면서 아이가 자기 생각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관계가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드릴 얘기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막 글쓰기 잘하고, 자기 표현력 높고, 이만큼 글 쓰고, 이런 거 좋죠, 사실은. 글 잘 쓰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될 건 1번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글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 어루만져 주는 거, 그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글 쓰고 논리력 많이 빵빵하고 이런 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힘든 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점차 잃어가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활발하고 말 잘하고 표현 잘했던 친구들도 2년 동안 지금 이런 사태가 되면서 점점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발표도 막 하고 사실은 3번 톤 올리면 한 번은 하잖아요. 근데 이 줌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막 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디오도 물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느 때는 정말 활발한 친구들만 하고 한 중간 단계나 아니면 저쪽 친구가 얘기하니까 난 안 해버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했던 애들도 지금 점점 표현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지금 진짜 시급하게 할 일은 우리 아이들 감정을 만져주는 건데, 자, 부모님들의 감정을 제가 만져달라고 했더니, 야, 너 오늘 기분 나빴던 거 뭐 있어? 말해봐. 밥 먹으면서. 오늘 화난 일 뭐 있어? 오늘 속상했던 거 얘기해봐. 그럼 애들이 얘기할까요? 못해요. 아이들도 이제.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림책 간단하게 아이들과 함께 읽고 나서 부모님들도 읽으면 좋잖아요.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림책에는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안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한 청소부를 읽고 나서 이 행복한 청소부가 왜 여기서 행복감을 느꼈는지, 만약 너라면 이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감정을 자꾸 이야기하고 꺼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자기 감정을
부모님들한테 많이 토로하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나의 감정을 우리 아빠가 나의 감정을 이렇게 잘 어루만져줬네 하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막 엄마한테 혼나면 막 속상하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풀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풀 데가 지금 없어요. 풀 데가 없어서 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이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말 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집에 있는 그림책들 싹 다 꺼내줘서 오늘 같이 읽으시면서 아이들이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자꾸 감정을 꺼내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정말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초남아 메모 노트의 글은 완성된 문장은 아니요. 메모 노트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자기 생각을 주저리 쓰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글감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감 노트. 자, 유튜브에 김영하 작가라고 치시면 김영하 작가 여행의 이유 이렇게 치시면 김영하 작가님이 평소 메모하는 습관을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김영하 작가님은 본인이 이제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만든 영상인데 평소에 메모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 작가들은 거의 다 메모 광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는 그 똑같은 공간에 갔는데 그것들을 기록하는 사람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한강을 좀 걷거나 달리고 뭐 이런 거에 좀 빠져서 요즘 그거 좀 하고 있는데 똑같은 한강을 가더라도 누군 그냥 한강에서 멍 때리고 이제 뭐 좋은 풍경 구경하고 사진 찍는데 그친다면 저는 이제 그걸 갖고 와서 그 감정들을 쓰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포스팅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차이예요. 다 한강 가보셨잖아요. 한강 이 근처에도 있고 한강에 가서 그날의 감정과 느낌을 기록하는 자와 기록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작가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작가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뭔가를 하고 이래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요. 그날 있었던 일상들을 기록하는 것과 기록하지 않는 것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오늘 기록하는 것과 기록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아이들도 한 몇 주 해보면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꼭 노트는 그렇게 그냥 그날 생각나는 것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그런 방법들 혹은 저는 그런 거 좀 어려워요 하면 뭐 다양한 책들에 나온 그런 방법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튜브 당연한 것들로 도서관에서 수록하려 하려는데 아이들이 그 느낌을 적어보나 생각을 작성해 보고자 하면 될까요? 유튜브, 수업을 하신다고? 예, 유튜브 보고 나서 그 유튜브를 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적게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아 책 읽기 너무 좋아합니다. 국네이버스 글쓰기도 수상한 적이 있어요. 독서록을 쓰라고 하면 싫다고 하네요. 독서록 쓰기 그대로 줘야 할까요? 예, 기다려주세요. 뭐 쓰기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그리고 그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읽기 자체를. 네, 그걸 굳이 기록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인상적인 문장 우리 좀 적자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꼬셔보세요. 자, 7세 남아 책 읽자고 하면 집중을 못해요. 예, 집중을 못하고 자리를 뜨려고 해요. 글밥에 적은 그림책이라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면 될까요? 독서 습관을 어떻게 잡아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독서는 또 이제 이것도 한 2시간짜리라서 제가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 텐데 독서는 낭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낭독. 이렇게 좀 습관이 안 된 친구는 하루에 한 페이지만 소리 내어서 읽게 하세요. 한 페이지만. 한 페이지. 그림책 한쪽이라도. 그렇게 점점 소리 내어서 읽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아이가 집중하고 습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학년인데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가 글을 잘 썼다고 해서 플라톤 아카데미나 하늘이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시키는데 글쓰기 도움이 과연 되는지요. 글쓰기 연습보다는 독후 및 독후 활동에만 치중한 것 같아서요. 뭐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네,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낫겠죠. 낫고 저는 글쓰기의 맥락을 잘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의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꺼내는 데에 집중하고, 그러면 제가 또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있고, 제가 사실은 국어교사를 잠깐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교육학적으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쉽고 재미있게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제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얘기해 드렸고요. 저는 뭐 논술학원 이런 것들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좋지요. 그런데 제일 1번은 아이가 자기 생각을 좀 잘 표출할 수 있게 하는 장을 좀 만들어주는 거,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독후 활동도 그거 중요해요. 꼭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겠죠. 남아인대 7사에 요건 아까 했고요. 책 읽어주는 시기가 지난 학년의 경우 어떻게 감정을 꺼내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책 읽어주는 시기가 지난 학년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읽어줬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하고 저희 아이가 싫다고 해서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안 했는데 중학교 그래도 1, 2학년 때까지는 읽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그때 뭐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눈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 요건 독서 파트에서 또 얘기할 건데 읽기 독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적으세요. 읽기 독립은 한글 때는 읽기 독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저희 아이는 읽기 독립을 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막 좋아하시면서 하는데 읽기 독립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학자마다 뭐 다르긴 하지만 읽기라는 것을 독립하는 거는 저는 뭐 평생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저도 지금 많은 성인분과 함께 같이 책 읽으면서 똑같은 책인데 제가 못 읽었던 부분을 다른 분들이 캐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읽기 독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을 뗐다는 걸 자꾸 읽기 독립으로 오인하세요.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잘 읽고 그걸 본인이 잘 정리해서 내 거화해야 되잖아요. 이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림책도 마찬가지예요. 막 읽고 그림만 읽거나 막 그 텍스트만 읽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기 빠진 그 글씨 빠진 그림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냥 그림책을 예시로 들자면 그림은 사실은 요 텍스트에서 못 담은 것들을 그림으로 담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만 보는 애들은 이 그림에서 말하고 있는 내포와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훌훌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정이나 이런 거 끌어내려고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기 독립을 시키시려는 게 아니라 같이 읽으시면서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같이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고 엄밀히 말해서 읽기 독립은 없다. 읽기 독립은 평생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으니 아이가 그래도 아이가 정말 싫어요 할 때까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좀 싫어요 하는 건 강요해서 그래요. 부모와 책을 읽는 걸 싫어하는 애는 없어요. 싫어하는 없고 엄마가 이걸 억지로 자기는 오늘 30분만 읽고 싶은데 엄마가 얘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오늘은 40분 읽게 해야지. 이러해서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분 읽으면 그만 읽어. 그럼 애들은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다음 달 또 읽습니다. 그런데 15분 얘가 잘 읽는 것 같아. 그러면 타이머를 슬쩍 내려놔요. 한 20분 더 읽게 하고 한 30분 더 읽게 하고 이러니까 엄마 15분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애들이 그 다음은 지겨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기를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책을 좀 잘 읽고 같은 읽기를 할 때 같은 문장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오빠의 생각도 물어보고 아빠의 생각도 물어보고 엄마의 생각도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난 이 문장을 통해서 책을 완벽하게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문장 하나를 갖고 예를 들어 아이가 이 문장을 하나 꺼냈다고 인상적인 문장을 책을 쭉 읽었는데 인상적인 문장 그거 골랐어요. 그러면 오빠가 비록 그 책을 안 읽었지만 아빠도 그 책을 안 읽었지만 엄마도 안 읽어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아이가 꺼낸 문장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종합하면서 나중에 그 글쓰기로 하고 그게 북 에세이가 되고 그게 독후감이 되고 그게 서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책 읽어주는 시기가 지난 경우에 어떤 감정을 꺼내고 소통할 수 있을까는 답이 좀 된 것 같아요. 자, 초2 남아 만화책만 보고 글을 많은 책은 아예 안 보려고 해요. 그렇죠. 자, 요거 방법이 있어요. 이 만화책 중에 흥미있는 주제가 있는
좀 재미있는 좀 얇은 책들이 좀 있어요. 많이는 없지만 제가 좀 쓰려고요, 이제. 애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 예를 들어 역사 같은 것도 만화책으로만 읽으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줄글로 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재미있게 있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좀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간 단계의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 되게 없는 편인데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좀 소재별로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만화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 출판사의 만화책만 읽으시면 안 돼요. 특히 역사 같은 경우는. 자, Y에서 얘기하는 역사랑 살아남기 시리즈에서 말하는 역사랑 똑같은 조선을 다루더라도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도서관 대여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좀 교차를 읽으셔야 돼요. 예. 한 가지만 읽으면 여기 만화 역사책은 빠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얘가 그 만화책 읽어도 그게 나중에 소용이 없게 돼요. 너무 빠진 게 많아서. 그래서 같은 시대에 다른 출판사들 있잖아요. 이걸 자꾸 좀 돌려가면서 읽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크로스가 되면서 꾹꾹 채워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아직 엉덩이 탐정, 신밧드 아파트 같은 만화책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얘기한 것처럼 좋아하는 소재가 있다면 여기 장영실 좋아하네요. 이 장영실에 대한 또 줄글된 책이 있죠. 그렇게 자꾸 연관된 것들을 좀 찾아서 해주세요. 어머님이 할 일은 도서관 셔틀은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세종대왕을 좋아해. 세종대왕 책을 한번 쭉 빌려다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의 선정도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엄마표 독서 교육을 지양해요. 저도 뭐 다른 데 강의할 때 엄마표 독서와 글쓰기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엄마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대중돼서 썼는데 저는 아이 중심 독서와 글쓰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 다 너무 달라요. 요즘 너무 달라서 누가 짜놓은 로드맵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뭐 특목고 로드맵, 무슨 로드맵 있잖아요. 요즘 막 유행하는. 그거는 그 아이들에 맞게 한 거예요. 맞는 아이들도 있지요. 맞는 아이도 있는데 내 아이가 거기에 맞으면 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만 우리 아이가 여기가 안 맞는다고 자꾸 여기에 아이를 끼워 맞추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요즘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유튜브 보시면 사실은 정말 좋은 대학교 나와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자기만의 그런 창조성을 갖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런 아이가 돼야 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고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더욱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아이인지 빨리 찾아주는 게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독서랑 글쓰기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키자니아에 가서 할 수 없어요. 네, 키자니아에 가서 무슨 레펠 몇 번 타고 이렇다고 해서 아이의 적성이나 진로를 찾을 수 있나요? 그거 절대 아니고 그건 진짜 체험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가서 체험을 해봤더니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지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업 체험을 했다면 그건 그 직업에 대한 환상만 갖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머님이 계속 부모님이 계속 책과 다양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 직업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책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PD가 되고 싶은데 주변에 PD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PD가 있으면 뭐 그분을 만나게 해줄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 어떤 무슨 되게 유명하신 분이 우리 아이가 뭘 잘한다고 해서 그거 되게 유명한 자기 지인을 데려가서 이렇게 쪼여내 주셨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전국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정말 혜택받은 그런 몇몇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관련된 아이의 관심 분야의 책을 계속 공급해 주면서 아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늘려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할게요. 초등 3학년 아이인데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떨 땐 잘 읽는데 1학년 아이처럼 떠듬떠듬 읽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낭독 시켜주시고요. 녹화를 꼭 하세요. 녹화를 하고 본인이 직접 리뷰를 하게 하세요. 모니터. 자기의 상황을 본인이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본인 보면서 스스로 고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고치는 거랑 지적은 완전 다르거든요. 엄마의 지적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보고 내가 이 부분이 좀 그러네. 다음부터 안 하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촬영하셔서 직접 보게 하시면 이거 금방 고쳐요. 이거 굉장히 별거 아닌 겁니다. 자, 읽는 양이 많으면 쓰기가 자연스러워진다고 해요. 독서 습관이 아주 중요한 걸요.
한 걸요. 새아이 성년으로 키우면서 내 집을 미니도서 환경에 맞는 최고인 것. 오, 이소연님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여기 사례자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 때문에 뭐 집안을 온통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독서할 수 있는 그 존이라고 하죠, 우리가. 글 쓸 수 있는 존, 이걸 집에 한 군데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앞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다양한 뭐 이렇게 저희 의견도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좋은데 여기 어떠셨는지 소감 남겨주시면 또 제가 집에 가는 길에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해주시고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면 제가 글 쓰는 한량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SNS에 글 남기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활용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요즘 아이들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강의하면 아이들 의외로 부모님들한테 서운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학교 가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 아빠한테 불만도 되게 많고 아이들이 또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자기 감정들을 토로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부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이 뭐 다른 과목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랑 글쓰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내 아이의 마음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독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저희가 이거 2시간 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또 한번 길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가 이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